의학대 김진석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토론에 제가 준비한 이 주제 발표의 주제는 이 성분명 처방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해소 방안이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동일한 주제로 서울시 약사회가 발주한 연구 용역 사업을 저희 연구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연구 용역 사업의 아주 핵심되는 부분을 잘 추려서 발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국에 약이 없답니다. 약국에 약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처방전 속에 적혀져 있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상품명에 해당되는 약이 없어. 그러다 보니 이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그 약이 제대로 수급이 될 때까지 치료 중단, 치료 공백을 겪는 불편을 지금 수년간 반복되어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름하여 품절약 사태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일반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심평원의 KPS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수급 불안정 의약품 신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라고 하는 매뉴얼을 통해서 일선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생기면은 그냥 간단한 이유와 함께 신고하고 심평원에서 그 데이터 컬렉션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태 심각성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 부처 여러 사이트를 다 들어가봐도 정확히 뭐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부터 한번 수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게 의약품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아울리는 말이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수급 불안정은 특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라 하면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생산, 유통 또는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약국 등에 공급되지 못하는 의약품, 이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의 FDA 사이트나 이런 데 다 방문을 해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그러니까 드럭 쇼티지 혹은 드럭 인쇼티지라고 그 데피니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혹은 드럭 쇼티지라고 하는 건 비단 한국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조금 전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생산적인 측면, 공급, 유통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목한 것은 특히 한국적 원인,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생기는 원인 때문에 이런 수급 불안정 문제가 더 가중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이 첫 번째, 제너릭 의약품의 가지수가 많고 약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수, 그다음에 저희 의약품 시장 규모, 그다음에 GDP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노멀라이즈 시키면은 훨씬 더 많은 가지수, 훨씬 높은 약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원료 물질인데 국내 제약사들은 이 많은 원료 물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합니다. 거의 9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10% 남짓한 국내 자금률로 의약품을 만들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혹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제네릭 관련 이슈와 원료 부분은 심평원이나 혹은 제약바이오협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현재 하나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거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세 번째 의약품의 제품명, 특히 특정 회사의 제품명 처방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더욱 가중화되는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심평원이나 식약처, 서울시 약사회 등과 함께 민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종 대응 조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한 예로
작년 말에 나왔던 조치의약품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런 조치가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됩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나 근본적인 해소라기보다는 상당히 미봉책이고 많은 약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국가 그 대응 체제에서 발표해 주신 그 대응 조치를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보면 총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그 해당되는 제약회사에 생산을 좀 더 많이 하게끔 공문을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GMP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하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설사 돈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기를 구입해서 하고 싶어도 밸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 GMP 인증 하다 보면 보통 2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약가를 인상해 줄 테니까 좀 더 많이 만들어라라고 하는 공문도 이제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글쎄 해당 제약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약사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로 약사회 차원에서 행하는 조치인데 균등 분배입니다. 한 약국에 의약품이 다 몰리지 않게끔 조금씩 여러 약국에 균등하게 분배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 역시 약이 충분히 있을 때 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사재기 의심 현장을 복지부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사재기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해가지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원료가 부족하니 추가 원료를 공급하게끔 행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문도 이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원료가 오면은 뭐 여러분 드럭 베이스드 파일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원료를 가지고 만든 의약품의 동등성 확보까지 역시 수년이 걸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해당 공문들을 받은 제약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들 확인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인데 수급불안정 의약품 리스트에 종종 아주 자주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저는 이제 60mg 정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에 수급 불안정 문제가 생기니까 밑에 보시면 생산 동료 약가 인상, 균등 분배, 사재기 의심, 현장 조사 등 대응 조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7개 제약회사가 슈도에페드린 60mg 정제를 생산을 하다가 얼마 전에 3개 회사가 우리는 더 이상 생산 안 하겠다라고 스스로 자진부목 취하를 합니다. 저희들이 뒤에 알아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채산성 때문이더라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생산 단가가 나와 있는데 저 자진 취한 회사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4개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4개 회사 중에 K 회사와 S 회사 두 회사가 수급 불안정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을 좀 더 많이 하라라는 공문을 해당 회사에 보내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 4개 회사 모두 H제약회사라고 하는 한 회사로부터 원료를 똑같이 공급을 받는 거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 돌 빼가지고 이쪽 돌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치들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해결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저 K와 S가 수급 불안정이니 남아 있는 두 회사 있죠, 그죠? 그 회사 약으로 조제를 할 수 있게끔 성분명 처방, 그러니까 회사명이 담겨져 있는 상품명이 아닌 슈도에페드린 60mg 정제라고만 처방이 나오면은 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조금 전에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아세타미노펜 사태 왼쪽 사진들이 전부 다 해열 진통 복직에 사용되는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상품명인데 그 모든 회사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옛날 화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화학 구조를 동일하게 함유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들입니다. 저 화학 구조를 저희 학교에서는 파라세틸 아미노페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첫 글자 적당히 따가지고 파라세타몰 혹은 파라를 빼버리고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약대나 의과대학 모든 교재 교과서는 다들 저런 식으로 배웁니다. 근데 졸업을 딱 하면은 저걸 다들 잊어버리고 왼쪽 사진 모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한 160개,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급 불안정 사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처방전 하나 예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이토린정 10/10, 보령 바이오아스트릭스 캡슐 둘 다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상품명이죠, 그죠? 그 속을 뜯어다 보면은 바이토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오가노원의 상품명인데 그 속에 흔히 스타틴 계열의 약 2개가 들어있고 보령 바이오아스트릭스는 그 속에 저희들 아스피린 혹은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현행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관한 법규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나와 있고 또 대체조제에 관한 법규가 약사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상품명, 성분명, 일반명 모든 걸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품명으로 나온 걸 다른 걸로 하다 보면은 빨간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사전동의 사후 통보라고 하는 게 가장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입니다. 법규는 되어 있지만 제가 타이틀을 법규와 현실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저 사전동의 혹은 사후 통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처방도 상품명으로, 실제 조제도 거의 처방 그대로 상품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왜 그럼 처방전이 상품명으로만 처방이 되는가? 그 퍼센트를 저희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의사회 등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못 믿겠다, 약효 따라서 못 믿겠다, 혹시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이슈가 가장 큰 이슈랍니다. 제가 품질 괄호 Q 퀄리티라고 제가 적어놨고 약효 괄호 열고 에피커시라고 E라고 적어놨습니다. 부작용 괄호 열고 세이프티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제가 본 토론 발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슬라이드를 꼽아라라고 하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꼽고 싶습니다. 대부분 그런 의약품의 품질, 약효, 부작용을 얘기를 하실 때 항상 따라오는 게 2006년도 생동 파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런 사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못 믿겠다. 2006년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단순히 흐른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대한민국 식약처는 세계 그러니까 국제기구, 굵직한 국제기구 2군데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밑에 나와 있는 픽스라고 얘기하는 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 기구. 저 기구는 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그 GMP 관련된 국제기구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10년 전에 가입을 했고 위에 그로부터 2년 후인 2016년도에 ICH라고 하는 의약품 규제 국제조화위원회 정식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ICH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요, 오른쪽에 QSEM이라고 하는 4개의 영어 단어가 크게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내에서 상품명으로 처방되는 그 이유, 굳이 영어로 QES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ICH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다는 말은 이제 적어도 의약품 인허가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 동시에 픽스에 가입을 했다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국내 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이 GMP 그 기준, 국제적인 기준을 전부 다 충족을 하고 있으니 제가 뭐 2006년 생동 사태를 잊어버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18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에 한국이 정말 제약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했고 그게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 처방전 예시 및 설명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 시간 관계상 미국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자유롭게 상품명, 성분명 다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제를 할 때는 한국과 약간 다른 점이 그 인슈런스 플랜이 각자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슈런스 플랜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2010년도는 조제를 하실 때
제네릭 의약품을 조제하는 비율이 78%였는데 재작년 2020년도에는 이게 97%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방이 어떻게 나온들 실제 조제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의사가 이 환자는 반드시 내 처방지에 적혀져 있는 성분 아닌 이 상품명으로 조제를 해라고 이렇게 DAW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대체조절 불가라고 하는 게 DAW 1, 2, 3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조제가 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분명으로 하라라고 하는 문구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뭐 보험제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조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정책 제안을 드리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제도화라고 할 때 성분명은 제가 아까 화학 구조에서 말씀드린 그 성분명을 뜻하는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방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분명에다가 그게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함량, 그다음에 그게 어떤 약의 형태, 제형으로 들어있는가, 뭐 주사제인지 아니면 정제인지 아니면 피부 붙인 패치인지, 그래서 성분명, 함량, 제형 그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만이라도 이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상당 부분 이 품질 의약품 문제가 저희들은 상위 단계에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처방전 약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가지고 치료 공백 혹은 치료 중단 그런 사태도 없어서 국민 건강권이 확보가 될 거고, 그런 형태의 처방 및 조제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챗GPT에 제가 프레이즈를 줬더니만 챗GPT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는 처방전 들고 이리저리 아까 남 의원님 말씀대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이 처방전의 성분명 처방을 통해 가지고 의사, 약사 그리고 환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길 기대하며 이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